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강원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종철입니다. 이번 그 진로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최근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관련된 기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메타버스 어디서 타는 버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타는 버스랑은 좀 다른 용어죠. 근데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 이전 기술인 어떤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강원대학교 3차 캠퍼스에 있는 AI 소프트웨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전공한 분야는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영상 처리 이런 것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관련 연구 분야라서 한번 이런 주제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실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구시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의 한 장면이죠. 포켓몬고라고 불리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많이 안 하세요. 지금 많이 안 하시는데 한 6, 7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상현실, 먼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이전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오래된 분야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이제 떠오르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떠오르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이놈의 게임 하나가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 하나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오면서 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이 돈 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증거를 보여줬고요. 실제 이제 제가 6, 7년 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게임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특정 레벨 이상이 된다면은 피자헛에 들어가면 피자를 한 판 더 주고 이런 약간 플랫폼 간에 연관된 어떤 그 마케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포켓몬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런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조금 더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올 때 그리고 고등학생일 때 봤던 영화인데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지금 잠깐 보시면은 손을 내밀면서 두 개의 알약을 내밀고 있어요. 자, 알약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알약을 먹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가상 세계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다른 알약을 먹으면은 진짜 세계, 좀 암울한 진짜 세계로서 좀 자각을 하는 그런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장면이 왜 나왔느냐? 사실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이 가상현실이 정말 사람들이 진짜처럼 느끼게 된다면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면이 사라지는 그런 예제를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상현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이지만 실제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사람의 오감, 우리가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이죠. 오타가 발견했습니다. 상효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HCI 기술과 연계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현실이 그렇게 막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었어요. 영화의 일부분, 또 군사 시뮬레이션 또는 게임에서 좀 특수한 시장에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현재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교육, 기계 설비, 의료, 관광, 스포츠, 방송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4차 산업의 아주 메인 핵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
자, 잠깐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CES라고 하는 뭐 전자 박람회가 하나 있죠. 2020년도에 CES에서 네온 프로젝트라고 삼성에서 이제 발표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잠깐 비디오를 보시면은 어디서 그냥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뭐 이들 중 실제 인간은 몇 명일까요? 가상의 인간이니까 저런 자막이 나왔겠죠. 예, 모두 인공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이신데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요. 이제 프라나브 미스트리라는 어떤 젊은 과학자가 삼성의 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데 이제는 정말 이제 보통 우리가 아바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형상까지도 이런 가상의 인물들이 진짜하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가상과 그리고 실제하고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세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진 세계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좀 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아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눈앞에 끼는 장비입니다. 얼굴에 끼고 이제 가상의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비가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오감을 다 인터랙션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촉각과 관련된 햅틱 센서 같은 거 그리고 뭐 청각 그리고 후각 아직 미각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거긴 한데 이 미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을 다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리고 그런 장비들이 가상현실에서는 필요하게 돼 있고요. 이런 장비하고 관련되어진 기술이 아래에 있는 이제 HCI,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제 좀 더 몰입감, 즉 가상의 세계가 실제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HMD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요즘에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이 HMD라는 디스플레이가 사실 가상현실 시장이 굉장히 작았을 때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학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요. 대학원생일 때 공부를 할 때는 이 HMD 기기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2천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구글 카드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양안 두 개의 눈에 서로 다른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실제와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는 이 시각적인 자극주는 HMD를 누구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어떤 시작점이 됐던 것이 이제 오큘러스라는 회사고요.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2~30만 원대에도 이것을 판매가 가능하다. 즉 이제 대중화가 가능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게임 시장에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VR, 뭐 그 외에도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장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시각적 자극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오감을 다 자극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건데 뭐 버턱섬이라는 기술은 이제 일종의 러닝머신, 저희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러닝머신에서 뛰어다니는 이제 행위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 뭐 게임 세상에서 진짜 뛰어다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요. 뭐 마미오라고 해서 이 손에 있는 근육을 센싱을 해가지고 손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뭐 그 외에도 뭐 군사연구소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현재 이제 가상현실의 기술의 어떤 장비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가상현실의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게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게임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e스포츠라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게임하는 걸 부모님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골목길에서 공 차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야 돼요.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왜? 몸을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의 게임은 지금처럼 키보드 마우스가 아닌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과 같은 게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어떤 프로게이머가 진짜 지금의 운동선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 기대가 되죠. 게임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예,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게임을 여러분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게임을 하신다면은 부모님들도 싫어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가상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용어가 조금 다른데, 뭐 요즘에는 뭐 MR이라고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좀 차이점을 본다면은 가상현실은 정말 가짜 컴퓨터가 만들어낸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진짜 같이 느끼게 하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근데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보는 것과 가상의 것이 혼합된 형태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영상을 합쳐가지고 눈앞에 보여주는 기술이고, 가장 손쉬운 예제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도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그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화책이죠. 만화책에서 이제 나왔던 장비 중에서 스카우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눈에 끼고 있는 장비인데, 이 스카우터를 끼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전투력을 가졌는지를 막 체크를 해줘요. 띠디디디 올라가면서 이 사람은 되게 센 사람이다, 이 사람은 되게 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판명하는 기기였는데, 사실 이 만화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거의 이제 뭐 40년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이 증강현실의 장비가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장비가 그대로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느 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인데, 거기서 코치가 지금 안경 같은 걸 끼고 있는데 뭔가 좀 달라요. 그죠? 뭐 구글 글라스를 끼고 있는 건데, 즉 글라스를 낀다면 지금 투명한 유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별도의 컴퓨터가 만들어낸 정보들, 즉 이 선수들의 정보를 같이 보면서 이제 축구 선수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것이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가상현실보다 증강현실이 좀 더, 아까 포켓몬고도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좀 더 흥행을 했던 시기가 최근까지도 증강현실이 좀 더 흥행을 하고 있었죠. 뭐 특징으로 본다면 이제 실제 현실과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같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둘 간에 사실은 이제 부정합이 있으면은, 뭔가 어색함이 있다면은 이것이 이제 가짜네, 이거는 가짜, 이건 진짜,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근데 증강현실은 결국에는 진짜하고 가짜가 아주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기술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뭐 비전 베이스드 기술도 있고, 또는 이제 뭐 GPS 기반의 로케이션 베이스드 기술도 있는데,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시면 좀 더 배우시게 될 것이고, 어쨌든 증강현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기술적 기반을 좀 보자면요, 우선 가장 먼저 정복되어졌고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 우리가 HMD 기반의 시각적 자극입니다. 이 시각적 자극은 결국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짜 이미지죠.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인데, 이런 것과 연계된 기술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꼭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 다른 감각들, 촉각, 그리고 뭐 청각,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NUI)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사용되는 슬램 기술이라고 해서 뭐 즉각적인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매핑이 가능한 기술들, 뭐 보통 이제 디지털 트위닝이라는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들이고,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전문가가 되겠어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술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여기에 어떤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서 참여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 그래픽스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학도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아티스트들이 하는 제작 쪽을 전공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제작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컴퓨터 그래픽스 기반, 즉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모델링, 그리고 렌더링,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분리됩니다. 각각에 다 전문가들이 있겠죠.
모델링이란 것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듯이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열심히 일종의 좀 노가다를 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요즘에 3D 스캐닝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노가다스러운 작업이 많이 보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엉덩이가 무겁고 손이 빨리 움직이면서 형태를 손쉽게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이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모델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은 뭐냐면 모델러가 만들어 놓은 형태를 실사같이 보이도록 이제 어떤 조명을 놔둔다든가 아니면 재질감을 부여한다든가 뭐 어떤 텍스처라고 불리는 이미지를 입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게 만드는 그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뭐 사실적 렌더링, 뭐 포토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사실적, 극사실적인 렌더링이 목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 이미지는 사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아까 가상의 인간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가상의 것과 실제 것이 구분이 안 되는지는 이미 한번 느껴보셨을 것이고요. 여기 있는 차량도 지금 보시면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이 가짜를 진짜같이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렌더링, 아까 모델링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모델러라고 한다면은 그럼 렌더링을 하시는 분은 렌더러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유추하시겠지만은 렌더러는 컴퓨터고요. 렌더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 렌더러를 컨트롤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TD라고 얘기하는데 뭐 기술 감독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모델링, 렌더링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잠깐 비디오가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애니메이션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움직임을 주는 거죠. 모델링이 형태를 만들고 렌더링이 진짜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라면은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을 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애니메이터들이 하는 작업이고 너무나도 오래된 거죠. 1986년에 룩소 주니어라는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있는데요. 보신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픽사라는 회사가 다 아시는 픽사죠. 지금은 디즈니하고 합병이 돼서 디즈니 픽사인데 픽사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3차원으로도 우리가 만화를 만들 수 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제로서 픽사 룩소 주니어가 나는데 여기서 이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애니메이터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키네마틱스, 다이나믹스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역시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다면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제너레이트 이미지, 이제 가상의 시각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태를 만드는 분, 그리고 실사같이 보이게 만드는 분,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만드는 분, 이 세 명의 어떤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컴포지션이라 해서 합성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엮여가지고 가상의 것을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냅니다. 즉 한 명이 이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적성에 맞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선택해서 이런 시각적 자극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진로가 어디에 될지는 앞으로 이제 차차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아티스트적인 것을 봤고 나는 이제 아트 쪽에는 별로 재능이 없어. 좀 더 공학적인 것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이 NUI 기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유저 인터페이스란 것은 사용자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 여기 내추럴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형태로 어떤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죠. 즉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컴퓨터를 또는 기기를 다룬다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동작, 제스처나 또는 음성, 말 같은 걸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인터페이스는 뇌파겠죠. 뇌에 딱 끼고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뇌에 딱 끼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움직이면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인터페이스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지만 키보드 마우스를 처음에 다루기 위해서, 특히 자판 같은 거 다루기 위해서 굉장한 연습이 필요했지만은 사람이 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은 별도의 연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기기를 다룰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가상현실, 가상의 세계는 결국에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가 될 텐데, 이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사물들과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NU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인터랙션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떤 공학적이면서도 어떤 사람의 심리를 같이 공부하고 싶다면 이 NUI 기술 쪽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NUI 기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다 있다면은,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시리라는 NUI 인터페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있는 거죠. 음성인식 기술이죠. 그리고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탐 크루즈가 이 데이터 글러브를 끼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NUI 기술의 현재이고 미래도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아까 잠깐 얘기가 됐던 마미오라는 근육 센싱을 통해서 하는 인터페이스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손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컴퓨터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팔목에 끼고 있는 하나의 밴드죠. 이 밴드가 이 손에 있는 근육을 센싱을 해가지고 드론을 움직인다든지 또는 게임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목적, 심지어 군사용 목적 또는 개인의 어떤 스포츠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할 때도 제스처만 가지고 얼마든지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죠. 비디오 플레이어도 가능한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나왔지만 슬램 기술이라는 것이 요즘에 또 확 떠오르는 기술인데요.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이는 그림에서 어떤 조그마한 자동차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쏘아가지고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후속 처리가 아닌 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공간을 다 어떻게 생긴 공간인지 3차원적으로 뽑아내는 매핑 기술이 우리가 슬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실공간을 가상의 디지털 세계로 그대로 따오는 기술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말 고퀄리티의,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가상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가상현실 세계에도 이용되고 있지만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강좌의 제목은 메타버스는 어디서 타는 버스냐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버추얼 리얼리티, 아구먼트드 리얼리티, NUI, 슬램, 컴퓨터 제너레이터 이미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기존의 기술들이 잘 융합이 돼서 이제 새로운 신조어인 메타버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메타 유니버스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가장 경험해 볼 수 있는 근처에 있는 플랫폼은 제페토입니다. 네이버 또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회사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이 좀 홍보가 되어 있고 법령화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로블록스라는 플랫폼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사실 비슷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상의 세계에 나의 아바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아바타끼리 인터랙션을 하면서, 즉 실세계에 있는 일종의 SNS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페토의 제페토라는 플랫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전에 있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가상과 현실이 이제는 분리되지 않으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신종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상은 가상이고 게임은 게임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현실은 현실이었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 즉 가상의 세계가 어쩌면은 현실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현실과 극명하게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재화가 이제 돈이죠. 가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가상의 세계에 있는 재화, 돈이 현실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즉 이제는 가상현실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 메타버스예요. 자, 제페토를 보시죠. 제페토에서 요즘에 굉장히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구찌라는 브랜드 아마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명한 명품 브랜드죠. 요즘에 특히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좀 떠오르는 디자이너 바꾸고 나서 좀 떠오르는 명품 브랜드인데 사실 굉장히 비싸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뭐 구찌도 쫙 빼입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구찌 스니커즈 하나에 돈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걸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란 거죠. 비싸니까 쉽지는 않은데, 근데 가상의 세계에서 제페토란 세계에서 구찌 브랜드의 스니커즈는 한 4,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기성세대들, 저도 이제 기성세대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왜 거기서 굳이 돈을 주고 4,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찌 브랜드의 신발을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가상이 그냥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상에 있는 나의 아바타는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자아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제페토, 즉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만들어진 개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의 개념은 뭐냐? 처음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매트릭스의 한 장면인데 가상의 세계에서 살래, 현실 세계에서 살래의 선택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 가상과 현실의 공존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공존이고 이제는 두 개의 알약을 다 드셔야지 메타버스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즉 메타버스의 버스는 이 두 개의 알약을 먹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개념이 새로운 건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가상현실을 배웠을 때 그때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최근의 게임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 게임이 온라인 게임, 일종의 온라인 게임이고요.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이제 종료가 된 게임인데 이름이 두 번째 인생이죠. 사실 이제 저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게임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인생, 즉 가상의 세계에 있는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열린다는 것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이 게임 내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보스를 물리치고 뭐 레이드를 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아마도 뭐 게임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심즈라는 게임을 유출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컨드 라이프가 좀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혁신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 게임 속에서 만들어진 돈의 가치가 현실 속에 미국이니까 달러죠. 달러로서 환전이 가능했다는 거였어요. 가상의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재화로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즉 메타버스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때도 이미 있었던 개념입니다. 좀 더 극명한 예제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예제가 되는데 신문 기사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사실 이 게임도 굉장히 고인물 게임이죠.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지금은 뭐 리니지 하시는 분은 아마 제 나이 때 4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여전히 하고 계실 텐데 40, 50대 분들이 이 게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진명활의 황인가요? 집행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집행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템이 저는 사실 리니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랩업을 해야 되는데 랩업을 할 때마다 어떤 확률이 있어가지고 높은 랩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뚫어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게 꽤 높은 랩업을 했던 장비가 현금으로 7억에 판매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게임 속에 있는 어떤 그 아이템이 현금을 주고 사는 거는 지금 세대는 다 익숙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메타버스거든요. 게임 속에 있는 뭔가 아이템을 내가 현실 속에 있는 그 돈을 주고 산다. 사실 두 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메타버스야. 그럼 게임 속에서 내가 현질이라고 보통 하죠. 현질하는 것도 메타버스네. 심지어 좀 더 옛날로 가서 싸이월드에서 미니미룸을 만드는 것도 메타버스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치가 과연 꾸준한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은
종료가 됐습니다. 리니지에서 내가 진명왕의 집행검을 가지고 있는데 7억을 주고 샀어요. 게임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건 사라져요. 그러면 사실 메타버스는 사기 아닌가?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뭐 폰지 사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비트코인 같이 약간 허공에 떠 있는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예제가 직방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직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앱인데 부동산 앱이에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제 원룸이라든지 뭐 아파트 같은 것을 거래하는 직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사옥을 서울에 이제 한 층을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회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옥을 서울에 있는 빌딩의 한 층을 빌리면 돈을 굉장히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그럼 이제 재택근무가 딱 시행되고 나니까 굳이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상세계에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메타폴리스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어디다가? 가상세계에다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빼버렸어요. 직방의 모든 사원들은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 보시듯이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은 실제 얼굴이 뜨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사실. 근데 뭐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그냥 실제로 대면으로 일하는 것과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직방이 여기서 끝냈으면 그냥 얘네들은 그냥 메타버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냥 재택근무 플랫폼을 만들어냈네 라고 끝이 났을 텐데 이 직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머리를 쓰는 거죠. 건물을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될 텐데 가상의 세계에서 100층짜리 건물 짓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메타폴리스라는 건물 하나 만들고 나서 본인들은 한 층만 썼어요. 나머지 층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층에 돈 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 층에 들어가려고 해요. 똑같이 가상에 있는 건물인데 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그 건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그들만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봉이 김선달,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대동강물을 팔려고 했던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장 잘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예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상과 실제 간의 초연결되는 세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뜹니다. 뭐 315조 메타버스 시장을 잡아라. 뭐 게임 업체, 뭐 여러 지자체에서 메타버스. 뭐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강원도에서도 메타버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메타버스가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냐?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됐던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만약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리니지에서 집행검이 7억짜리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게임은 영원해야 돼요. 게임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은 그 가치가 사라지니까요. 제페토에서 내가 어떤 옷을 사입고 내 아바타를 꾸미는 것이 계속해서 가치를 가지려면은 그 플랫폼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도 뭉쳐지는 플랫폼이 결국에는 저는 하나의 플랫폼 또는 두세 개의 플랫폼으로 뭉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플랫폼 상에서 직방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이윤을 누가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계에서 새로운 또 부자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 유리천장이 있다고 하죠. 계급을 올라가기 힘든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이제 뭐 새롭게 열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대단한 벤처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 내에서
단 메타버스는 현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재화는 현실로서 이동이 가능하고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를 타야겠죠. 이 버스를. 자, 하지만 모두가 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버스를 모두가 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준비하는 자가 미래에 살아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쟁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해해서 내가 여기서 어떠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떠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될 거라고 감히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지금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많은 기술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공부를 하신다면은 성공하는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메타버스 세계에서 성공하는 미래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